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두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잡지사에서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저희 방송국 통틀어서도 최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흙과 똥 이야기입니다. 더럽다 여겨지는 똥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책 흙의 숨의 저자이자 미네소타 대학교 토양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유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예.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토양학을 가르치고 계신 이제 토양학자이신데, 대중에게 토양학이라고 하면 좀 꽤나 생소한 학문일 것 같아서 보통 나는 토양학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낯설어하죠. 낯설어하죠. 그럴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본인을? 흙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존재인데 흙을 공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것들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거는 늘 흙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토양학 하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흙하면 우리한테 전혀 낯설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잠시 흙이 아닐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공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다 마음속 깊이 어디에선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흙이 아닌 존재일 뿐이다. 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네.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토양학자였던 이제 프란시스 홀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몸에 전율이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은 잠깐 그 흙이 아닌 순간을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 인생의 고해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밭을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쟁기질로 이제 인생이 표현이 그러네요.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잠깐 흙이 아닌 순간에서조차도 계속해서 흙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제가 흙 토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토양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토양에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토양학의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로 그것도 뭐 토양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얘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하면서 배웠던 거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하면서 저 자신도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이 토양학에서 하는 공부들이 낯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감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그런 토양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책 흙의 숨도 쓰셨고, 또 흙의 숨 진도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작업에도 참여하셨던데,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한테 흙이 왜 중요합니까? 흙 영업을 좀 해주시죠. 그 흙이 왜 중요한가? 우선 우리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흙을 얘기해 볼까 해요. 요즘 이제 과학계의 화두는 인공지능이죠. 과학기술계의 화두는 인공지능이다.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경쟁에서 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과 기술에 이제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다 저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여러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이제 목표인데. 그렇다면 그 흙의 자리는 어디인가? 제 생각에는 그 흙이 그 목표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텐데 흙이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인공지능이 먹는 건가요? 먹을 수 없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를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거고 네. 마실 수 없는 거고 숨 쉴 수 없는 거고. 네. 예. 근데 흙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지 생태계를 보더라도 육지 생태계를 보면 우리 눈에는 이제 숲이 들어오고 식물이 들어오지만 그 나무와 풀들이 자기 몸의 반을 담그고 있는 것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흙에서 일어나는 작용 때문에 이 육지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고 그 농업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물들을 얘기할 때 작물들을 흙에서 키우는 이상 흙의 조건이 맞아야 작물들이 이제 생산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식량이 거기에서 오고 또 오늘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일 먹을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일에도 흙이 그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제가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흙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흙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흙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흙을 보살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알고 보면 네. 우리 주변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흙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흙만큼 참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죠?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수저라는 얘기를 쓸 때도 푸대접이네. 네, 그렇죠. 푸대접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덜 중요한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흙만큼 경이로운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이렇게 흙구덩이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흙구덩이? 흙구덩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흙장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흙과 뭐 가까이는 있었습니다. 왜요? 흙구덩이 그렇죠. 들어가면 들어가 보셨나요?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보셨겠죠. 토양학자시니까. 아마 수백 수천 개의 흙구덩이를 팠을 텐데요. 네네네. 흙구덩이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나의 몸하고 이제 마주대하고 있는 이제 흙의 몸이 보여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한 줌의 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색깔과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흙들을 모아놓으면은 참 어느 박물관에 미술관에 놓아도 진짜 예쁘군요. 돋보일 정말 그런 아름다움 그 아우라가 나오거든요. 흙에서.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존재이고 경이로운 존재이고 아주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전 지구적인 흙까지 모든 스케일에서 그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다.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다 담진 못하겠지만 이 시간에도 좀 느껴보면 좋겠는데요. 책 제목도 흙의 숨입니다만 실제로 흙도 사람처럼 숨을 쉬나요? 네,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하나요? 그렇죠. 흙이? 호흡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답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고 이제 깊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다고 할 때는 대기의 공기를 들여 마시고 또 내쉬잖아요. 그렇죠. 들여 마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산소를 들여 마셔요. 그렇죠? 그 산소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랑 내쉬는 공기를 보면 내쉴 때는 산소가 줄어들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요. 자,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령 조그만 버켓을 이제 양동이를 흙에다 딱 이렇게 놓고 그 양동이 속에 이제 공기를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산소는 조금씩 계속 줄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호흡한다는 증거인가요? 그게 흙 속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거죠. 이제 그걸 하는 게 누구일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흙이 숨을 쉰다기보다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숨을 쉬는 거 아닐까요? 진짜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생물이 숨 쉬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미생물하고 미생물을 뺀 나머지 흙하고 네. 참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흙이 숨을 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흙을 이제 분석할 때요. 네. 뭐 별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원심 분리기로 돌려도 보고 예, 예, 예. 또 굉장히 아주 무거운 액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밀도별로 분리도 해보고 네. 별짓을 다 해봐도 이 유기물하고 광물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유기물과 광물을 완전하게 분리시킬 그러니까 수가 유기물을 없나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우리가 태운다면은 모르지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밑에는 유기물하고 광물이 이제 공존하는 상태로 돼 몸이구나. 있고 예. 그리고 그 유기물 중에는 미생물의 이제 시체라든가 네. 아니면 미생물의 몸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과 이제 광물을 분리해내는 게 어려운데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조건을 주어 가지고서 이제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를 키우고 싶다 아니면 특정한 이제 곰팡이를 키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적 조건을 바꿔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조건을 바꿔주면은 그 우리가 원했던 그 조건 외에도 딴 것들도 다 함께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생각할 때 네. 제가 보면은 흙에 숨을 쉰다고 말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흙 속에 미생물이 궁극적으로는 숨을 쉬는 거지만 그 미생물이라는 게 나머지 흙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숨을 쉰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전혀, 않겠다. 예, 어쩌면 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흙이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죽어있는 흙도 있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죽어 있는 듯 살아 있는 흙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 동료들 중에서는 아주 이제 지구의 이제 극한 환경에 가서 연구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칠레의 아타카마 데저트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극이라든가 네. 그런 곳에 가서 봐도 결국은 흙에 숨이 있죠. 숨이 있군요. 그리고 죽었던 흙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물을 부어준다든가 하면 그것이 다시 깨어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흙이네요. 전에 저희가 그 과학 시간에 비 오는 날 냄새가 좋은 이유가 흙 속의 박테리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그 또한 그 광물과 유기물이 한 몸이라면 흙이 숨을 내쉴 때의 숨의 냄새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흙의 숨은 참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산소로 유기물을 태운다면 흙 속의 미생물 등 중에는 우리처럼 산소로 유기물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사는 미생물도 있지만 질소로 유기물을 태우는 미생물도 있고요. 철로 미생물을 태우는 미생물도 있고 망간으로 이제 유기물을 태우는 미생물도 있고 다양하군요. 다양한 숨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숨을 가지는 미생물이 이제 활동하는 그 이제 환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산소의 농도인데요.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숨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이 아주 자그마한 알갱이, 이렇게 제 손톱 끝에 잡힐 만한 흙의 알갱이 속에서도 그 안에 산소의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 나가면 그 표면에선 이제 대기 중의 농도랑 비슷하겠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산소 농도가 거의 0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미생물의 숨도 같이 바뀌어요. 그 바깥쪽에서는 우리처럼 숨을 쉬는 미생물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질소로 유기물을 태우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물도 다르고요. 또 다양한 방식의 숨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들의 숨이 땅 속에 사는 동물들하고도 또 관계가 돼요. 가령 흙이 이제 지렁이한테 먹힌다. 지렁이가 흙을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흙이 이제 지렁이의 속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도 이제 산소의 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도 바뀌고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미생물의 수음도 바뀌는 거죠.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가 되겠죠. 네, 나중에는. 그렇죠. 와, 예, 예. 그 작은 흙알갱이 속의 예. 차이가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흙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똥 이야기를 평소에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때문은 아니고요. 책 첫 장 제목도 사실은 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뭐 더럽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똥인데 똥이 사실은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핵심 존재라고 하죠. 네. 흙과 똥은 어떤 관계인가요, 교수님? 흙과 똥은 이제 순환 관계에 있어요. 순환 관계에 있으니까 흙에서 나온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똥이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 최초의 농부들이 똥 옆에서 식물들이 아니면 이제 작물들이 더 잘 자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똥이 이제 농업 생산성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토양 비옥도에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가만히 우리가 그 영양분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흐르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식물의 몸을 이제 생각해 보면 식물의 몸 중에 탄소가 있는데 이제 탄소는 대기 중에 CO2가 이제 이산화탄소 강합성돼서 이제 온 거죠. 이제 물은 땅에서 온 거고 그 외에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이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온 거죠. 그렇다면은 식물이 죽으면 그 식물의 이제 몸이 썩으면서 이제 그 영양분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순환 관계에 있는데 이제 동물들이 식물을 먹어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 동물이 똥을 싸지 않는다면, 똥을 넣지 않는다면은 영양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양분만큼 토양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농지를 보면은 그 동물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싹 이제 쓸어가고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그 똥을 돌려줘야 흙에 그 비옥도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돌아가는 거죠. 똥을 돌려줄 의무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네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인분 문화권이라고 부를 만큼 예전엔 그 퇴비로서의 똥의 가치를 제대로 좀 알아본 그리고 활용을 했던 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17세기에 런던의 템스강에는 똥이 그냥 둥둥 떠다녔는데 같은 시기 에도, 도쿄의 하천에는 그렇게 막 버려지는 똥이 없었다고.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이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그 19세기에 유럽 과학자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놀랐던 것이 엄청난 양의 이제 똥을 흙에 돌려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똥의 출처가 대부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강들에 똥이 떠다니지 않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여겼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 세계가 참 신기하게도 유럽은 가축의 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제 아시아는 이제 사람의 똥에 의지하는 그런 이제 트랙을 이제 밟았어요. 두 개 이제 크게 갈라진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거칠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유럽에서도 이제 인분을 쓰는 곳들이 있었고, 대략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한국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축의 분뇨를 쓰는 게 더 우선인 그런 곳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분이 농업에서 이제 중요했던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인분을 생산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비료 공장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똥이 간다면 농촌에서는 그 똥을 식량으로 맞바꾸어 갖고 도시로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시민이 작물을 먹여 살린 거죠. 분뇨로 작물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제 똥을 수집해서 이제 농촌에 파는 그런 이제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리고 조합도 있었고, 그런 이제 그룹들이 서로 부잣집 동네에 똥을
베푸기 위한 권리를 위해서 이제 경쟁도 하는. 부잣집 똥을 더 쳐준 건가요? 그렇죠. 영양분이 더 많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이제 똥오줌이 오염원처럼 이제 취급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똥오줌이 자원이었던 거죠. 이렇게 자원이었으니까 똥오줌을 가지고서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만화 것이고요. 검정고무신에도 그 똥퍼 아저씨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똥퍼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똥 퍼서 이제 사고 네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가축똥을 주로 쓰는 거랑 동아시아처럼 사람 똥을 주로 쓰는 거랑 이제 걸음으로서는 그 사람 똥을 쓸 때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유리하다기보다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라는 환경에서 똥을 걸음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타산이 맞고 또 공해 요인을 없애는데도 또 타산이 맞는 그런 위닝 게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왜 한쪽은 가축의 분열을 쓰는 것으로 가고 한쪽은 인물수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환경적 요인이 크겠죠.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농업이 똥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똥 퇴비를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수님? 화학 비료가 등장한 것이죠. 화학 비료. 화학 비료가 등장을 했고 등장과 함께 거의 한 100년 아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토양의 이렇게 비옥들을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똥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이제 이걸 질소의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똥 안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이제 질소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가 대기 중에 80%를 차지해요. 그렇죠. 근데 그 질소는 식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용한 질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소 기체 분자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이제 참여해요. 그리고 또 미생물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이제 번개 같이 그런 걸 질소 고정이라고 질소 고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이제 하나는 번개가 칠 때 일어나는 이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들이 식물체에서 받는 에너지, 이런 여러 가능한 이제 에너지원을 통해서 이제 질소 고정이 일어났다면 이제 하버 보시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질소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죠. 그게 화학 비료의 핵심인 거군요. 그게 이제 화학 비료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화학 비료랑 옛날에 똥으로 쓰던 두엄이라고 하는 그 퇴비랑 질소가 들어있긴 매 한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소가 들어있기는 매 한 가지인데 유기물이 없는 거죠. 유기물이 없다. 네, 유기물이 없다. 화학 비료에는 이제 유기물이 없고 이제 퇴비에는 유기물이 있는데 그 유기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에서는.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유기물이 없는 흙은 건축물로 치자면 불량 건축물과 비슷한데요. 우선 유기물이 없어지면 흙의 좋은 성질들이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흙이 좋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흙의 공기도 잘 통하고 이제 물도 잘 통한다, 이제 이런 성질들을 같이 얘기해 주는데 그 성질 중에 많은 부분이 유기물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없어지고 나면은 흙의 이제 공기 순환도 안 좋아질 뿐이 아니라 이제 물의 순환도 같이 이제 안 좋아지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물의 투과율이 이제 낮아집니다. 이제 물의 투과율이 낮아지다 보면은 비가 심하게 왔을 때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될 물이 이제 지표를 흐리게 되면서 이제 흙을 침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침식된 밭의 흙들, 그런 흙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황토색이나 이제 적색을 떼고 있는데 검은색이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예. 유기물이 주는 색은 이제 그게 검은색입니다. 근데 보통 침식된 토양들을 보시면 네. 이제 황토색 아니면 노란색에 그래. 가까운 색 아니면 적황색 이런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이 침식돼서 그런 색깔의 깊은 토양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유기물이 없는 흙이 침식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어떤 그런 바람직한 구조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료의 효율도 같이 떨어져요. 비료의 유기물이 효율도 같이. 사라지면 비료의 효율도 떨어진다. 비료의 효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비료가 이제 흙에 들어가면은 네. 그 목적은 작물에 가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쓸려나가지 않고. 네. 그러면은 흙 속에서 그 비료들을 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유기물이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해주는 많은 역할들 중에는 작물에게 필요한 그런 약물들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게 네. 없으면은 비료의 효율 또한 이제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 유기물이 흙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밥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는 것들이 사실 다 유기물 아니겠어요? 저 그렇죠. 음식들도. 네. 그러니까 그 농토에서 만약에 우리가 작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흙 속의 생명도 같이 살려야 된다면 네. 흙 속의 생명들한테도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유기물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네. 대신 유기물을 뺀 비료만 이제 흙에 들어간다면 네. 흙 속에 있는 그 많은 미생물들은 어디에서 에너지원을 받아서 살겠어요? 당장 작물은 살린다 치고 그렇죠. 흙 속에 네. 있는 미생물들은 어떻게 살리냐. 그렇죠. 근데 그 미생물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작물들을 도와주는 네, 미생물들인데 네. 그렇게 없어진 미생물들은 또 다시 결국은 농약이라든가 다른 이제 화학적인 성분들을 이용해 갖고 대체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흙 속에 이제 유기물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네. 기후 변화랑 연관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모두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예. 지금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 중에 아마 한 8천억 톤의 탄소가 있어요. 예, 8천억 톤. 예. 근데 토양에는 대충 얼마만큼의 탄소가 있을까? 토양에 대기에 8천억 톤인데 탄소가 글쎄요 한 4천억? 대기보다 네. 적어도 2배.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아요. 저 2배, 3배,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토양 내 탄소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이 이제 이산화탄소로 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토양 내에 그 유기물질을 보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 사용에 있어서 농지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이제 윈윈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의 생산력도 올리면서 그러니까 비료의 그러니까 효율성도 높이고 동시에 농지의 오염원으로서 탄소도 가눠주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흙의 유기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기물이 풍부한 똥비료를 다시 쓰는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똥비료로 돌아가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유기물을 흙 속에 넣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도체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이노베이션은 이 식량 생산과 관련된 이노베이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토양에 있는 유기물질을
유기물 함량을 높이면서 네. 농협 생산량을 같이 높이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예. 많은 이제 농부와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네, 예. 네.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 하시는 분대로 가축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피복작물을 이용해서 피복작물이라는 것은 그 농지가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기간에도 다른 대체 작물들이나를 기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흙이 노출되지 않게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작물을 생산할 때는 먼저 그 피목 작물을 다시 이제 흙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근들이 있고요. 네. 또 무경운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제 무경운이란 결국 쟁기질을 하지 않는 건데요. 쟁기질 안 예. 하는 거.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경운 농법을 추구하시는 데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쟁기질을 하면서 흙의 이제 구조가 깨지거든요. 흙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흙을 이렇게 집으면 네. 하나하나 이렇게 흙 가루들이 집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덩어리들을 쟁기가 부시게 되는데 네. 그 덩어리를 부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유기물이 이제 대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산소에 노출이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위생물들이 그 유기물들을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그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흙 속에 이제 유기물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밭을 갈아주면 그건 오랜 인류의 지혜고 좋은 네.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군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농경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 그리고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운의 목적, 그러니까 밭갈이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겉에 있던 유기물들을 최대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는 것을 섞어주는 거구나. 섞어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비료도 중요했을 뿐더러 또 그 씨앗들이 이제 흙에가 닿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쟁기질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잡초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목표였다면 잡초. 이제 잡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제초제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렸지만 지금은 이제 유기농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무경운 농법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토양의 이제 유기물질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화학적인 비료라 이제 농약에 이제 기대지 않는 그런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게 인류가 진짜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할 혁신인데. 네,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사람들이 지금 2020년대 기술 혁신을 뽑는다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보다는 오히려 그 농업 쪽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을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거기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대로 계속 화학 비료만 쓰게 된다면 그럼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책 시작에서 제주도 안악의 이야기를 이제 빌려왔는데요. 이제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디 갔다가 갑자기 이제 오줌이 마려운데 그 오줌을 참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오줌을 넣고 싶어서. 근데 그 이유는 그 오줌이 결국 미래의 식량이잖아요. 소중한 걸음이고 미래의 식량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량은 언제나 이제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이제 미래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료로 식량의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비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또 필요한 제약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습관에 이제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유기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 질소들 이제 우리가 비료를 통해서 이제 흙에 공급하는 그 질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그 질소들이 질소 비료를 넣으면은 그 질소가 다 작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과 조건에 따라서는 그 반 이상이 환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질소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질소들이 흙 속의 미생물들에 분해돼 가지고 네. 이제 질소 산화물 가스로 해서 이제 대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후 온난화 가스예요. 기후 온난화 가스고. 네. 그리고 또 이 화학 비료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농업 생산력 자체가 이제 외부 입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아프리카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식량 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네. 농업 생산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비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지금의 토양 조건들을 지속해서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비료에 자꾸 의존하게 만들면은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답을 추구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긴 오래적인 이제 오랫동안 그렇죠. 이제 지속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질소가 너무 이제는 과잉이 돼가지고 이게 환경을 네. 오염시키기도 하고 중요한 유기물이 부족한 상황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보고 지구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면서도 전혀 좀 몰랐던 흙과 오염원이라고 치부만 했던 똥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간이었는데요. 2주 뒤 다음 시간에는 또 교수님과 지렁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